우리 기업들한테 이거 완전히 기회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솔깃한데요. 예, 중동하면 네옴시티가 있듯이 네. 지금 아세안에서는 인도네시아 신수도 프로젝트가 이제 상당한 기회를 가져오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지만 고속철도 중국이 지금 건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본은 또 어떤 전략을 썼냐면 싱크탱크를 만들었어요. 아세안을 위해서. 자, 아세안 전문가 고려대 고영경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요즘에 제일 관심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인도네시아인데 워낙 정말 인구도 많고 또 젊은 인구도 많고 자원 부국이고 그러다 보니 뭐 테슬라도 뛰어든다 그러고 중국의 전기차 업체들도 다 인도네시아에 관심이 있고 뭐 여기에 일본은 아예 일찌감치 그냥 딱 장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 자, 인도네시아 과연 어떤 곳입니까, 여기? 예, 저는 인도네시아를 1997년부터 다녔는데요. 오, 진짜 오래되셨네요. 네. 예, 뭐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고 못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때가 바로 이제 아시아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입니다. 이제 그때부터 다녔는데요. 2억 8천만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보다 19배 큰 영토를 가지고 있고요. 네. 세계에서 15번째로 큽니다. 그리고 아세안 전체 GDP의 40% 이상을 하고 있고 전체 GDP 규모로만 보더라도 뭐 세계에서 한 15위, 16위 정도 돼요. 그래서 뭐 2050년이 되면 뭐 한국보다 뭐 규모가 커진다 어쩐다 뭐 이런 보도가 한번 나왔었죠. 네. 그리고 이렇게 인구가 많다 보니까 자원도 많이 가지고 있고 내수 경제도 크고 뭐 경제 규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항상 잠재 공룡이라고 불리우는 거죠. 네. 언젠간 대국이 된다. 네. 예, 이미 사이즈는 크다. 뭐 성장만 구르기만 하면 대국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이제 조금 더 가까이 한 발 더 가까이 온 것 같긴 합니다. 이제 구르기 시작할 타이밍이 좀 예, 이제 구르기 시작한 것 같아요. 네. 이미 구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세계 각국이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자원 부국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석유도 나고 가스도 나고. 우리 2차 전지 만들 때 제일 필요한 니켈. 리튬보다 니켈이 더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니켈 매장량이 뭐 세계 1, 2위입니다. 야, 정말 복받은 나라네요. 복받은 나라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생활용품들 생산하는 데 들어가거나 우리 식용유 같은 걸로도 쓰이기도 하죠. 팜유. 팜유 생산량도 세계 1, 2위를 하죠. 팜유 대란 났을 때 전 세계가 난리 났었잖아요. 네네. 인도네시아 하나 팜유로 대란이 나니까. 네. 그래서 이런 모든 각종 자원과 또 인구와 그리고 아시다시피 천혜의 관광지들이 많이 있죠. 발리. 가봤습니다. 좋더라고요. 네. 예. 그리고 뭐 무슨 식당. 네. 예, 우리나라 여기 TV 방송국에서 무슨 식당에서 유명해진 그 롬복섬도 바로 인도네시아에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자원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또 저한테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세계 무슬림 때문에 진출하기 어려운 나라 아니냐. 네. 예. 세계 최대의 무슬림 국가가 맞습니다. 세계 최대 인구가 많으니까. 사우디아라비아 뭐 인구로 따지면 우리가 왕이야 뭐 이런 거죠. 근데 뭐 발리 가 보니까 여기 무슬림 국가 맞나 할 정도로 또 이렇게 뭐 좀 자치를 좀 주는 건지 자치권을 주는 건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거의 무슬림 국가인 걸 인식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거기는. 특히 발리는 힌두교가 많아요. 네. 그리고 나머지 지역, 나머지 이제 큰 섬들에 있어서는 무슬림이 대다수예요. 그래서 전체 인구의 한 90%가 무슬림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그 중동의 뭐라 그럴까요? 원리주의적인 무슬림보다는 좀 더 융통성이 있는 무슬림이긴 하죠.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이게 다른 종교 믿고 있으면 좀 이렇게 용납하지 않고 좀 우리 규칙을 너도 따라 이러면서 힌두교 믿어 그거 무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굉장히 개방적이에요. 네, 개방적이니까 그게 가능하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거기서 술은 마실 수 있냐? 한국 분들이 제일 많이 질문하시는 거죠. 술집이 너무 많습니다. 네. 다른 무슬림 국가들하고 조금 많이 다른 모습이군요. 그리고 화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작년 연말에 인도네시아에서 결혼한 배우자 이외에는 성관계를 금지한다 뭐 이런 법안이 통과가 돼가지고 한국에서 뭐 화제성 뉴스 보도가 많이 나왔었어요. 네, 그때 그래서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내가 잘못 알았나? 굉장히 중동 국가랑 비슷하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그런 건 왜 나온 건가요? 예, 이게 인도네시아 하원에서 통과를 시켰는데요. 그래서 혼전 성관계를 범죄화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은 그거 말고 이런 법적인 이면에 이 법안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조사를 할 때 그 정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불온한
이런 것들을 검열할 수 있는 것들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사실 더 우려되는 부분이고요. 이게 통과가 됐다고 해서 실제 발효가 될 때까지 또 많은 기간이 걸려요. 인도네시아가 민주주의 국가라는 점을 좀 잊고 계시는 분들도 계신데 여기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고 그래서 그 두 번째 연임하고 있는 조코이 대통령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세일즈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이게 마지막으로 통과돼서 실제 발효가 될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고요. 최종적으로는 발효가 안 될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하나 걱정이 뭐냐면 인도네시아가 엄청난 우리한테도 기회고 미래에 우리가 꼭 진출해야 될 국가인 것 같긴 한데 우리가 베트남에게 집중해 있는 사이에 그동안 일본은 인도네시아에 엄청난 공을 들여왔고 지금은 중국이 갑자기 막 치고 들어가는 것 같고 심지어 여기에 테슬라까지 가는 거 보니 이거 잘못하면 이거 한 발 늦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이 드는데 우리 인도네시아 투자 충분하다고 볼 수 있나요? 좀 늦었습니다. 늦었죠. 네. 늦었다고 할 때가 늦은 때인 거죠. 진짜 늦었죠, 이건 진짜. 네. 예, 왜냐하면 이렇게 자원이 중요하지 않았던 시절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팬데믹 때문에 자원의 중요성이 훨씬 더 강화된 거죠. 강조된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한국이 좀 더 발빠르게 적극적으로 움직였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심지어 이건 저희 정치적인 의견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신남방 정책이라는 걸 문재인 정부 때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인도네시아와 한국이 상당히 가까워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가까워지고 이게 이제 투자가 되고 뭔가 프로젝트가 이제 만들어지고 이러려면 이제 단계를 좀 거쳐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강화되고 있는 와중에 팬데믹이 터진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정치 지도자가 바뀐 거예요. 예, 그런 부분도 약간 영향을 미쳤어요. 그런데 어찌 됐든 인도네시아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자원들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진출하고 있지만 늦었어요. 말씀하신 대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랫동안 인도네시아, 아세안 전체에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과거에 이제 태국에 막 공을 많이 들였고요. 그래서 태국에 가면 모든 일본 차 메이커들의 공장이 있죠. 네. 근데 인도네시아도 비슷해요. 그러면 인도네시아는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지 않았냐? 3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랑 감정적으로 동일하지는 않은 거예요. 예, 그리고 예전에 이 인도네시아 초대 대통령이 바로 이제 수카르노예요. 이제 수카르노 대통령의 뭐 세 번째 부인이 뭐 일본 사람이어가지고 뭐 좀 친해졌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제 그게 핵심적인 건 아니고 일본은 과거부터 인도네시아의 자원이라든가 시장성을 보고 굉장히 오랫동안 뭐 공적 개발 원조를부터 시작해서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인도네시아에 있는 많은 차 중에서 2억 8천만 명이 있으니까 차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중에 90% 이상은 다 일제차입니다. 와. 그리고 지금은 좀 순위가 바뀌기는 했는데요. 원래 인도네시아의 수출 대상 국가 1위는 일본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여기다가 최근에 막 중국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던데요. 예. 중국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지금 투자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특히 그들도 니켈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이런 원자재 분야에 있어서 진출을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 전기차도 더 많이 들어갈 예정이고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일본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볼게요. 왜냐하면 중국이 인도네시아에 영향을 미치고 뭐 경제 관계가 좋아지고 거기에 특히 고속철도 중국이 지금 건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본은 또 어떤 전략을 썼냐면 싱크탱크를 만들었어요. 아세안을 위해서. 그게 이제 아세안 동아시아 경제연구소라고 해서 그 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 ASEAN and East Asia 그래서 줄여서 에리아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본 정부 돈으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여기 전문가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각국의 정책, 아세안 전체적인 정책이나 뭐 조사, 그다음에 많은 경제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해서 뭘 하겠습니까? 진출하고 투자하고 그다음 교육 정책 제안, 컨설팅. 그것까지 심지어 거기까지 가는 건가요? 정책 그러니까 제안, 그렇게 컨설팅. 싱크탱크 우리는 너희들을 우리가 같이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고 이야기를 당연히 어디에 우호적이겠습니까? 그런 컨설팅 해주는데 우호적일 수밖에 없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전략들을 한국은 그냥 돈을 투자하는 게 늦었다라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아직 이런 전략이 굉장히 부족하다. 근데 거기다가 아까 이제 투자 보여주셨는데 우리나라의 아세안 투자가 최근 들어 급감한 모습. 이거 도대체 왜 일어났고 도대체 이래도 되는 건지가 좀 약간 걱정되는데요. 사실은 지금은 이제
투자가 약간 위축된 부분이 글로벌 경기 때문이고요. 그 전에 이미 투자 결정이 됐다 보니까 올해도 많이 하고 내년에도 많이 하기는 어렵죠. 이제 빅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많이 들어왔으면 그 다음에 좀 줄어들 수 있고, 그리고 지금은 아마 불확실성 같은 이유들 때문에 기업들의 의사 결정이 좀 지연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미국에 대한 투자가 많이 진행되면서 다른 지역에 이렇게 눈을 돌릴 틈이 좀 없어진 것 같기도 해요.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이제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려고 그러면 또 하나 이제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정치적 안정성이나 앞으로 과연 인도네시아 개발 의지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것들이 궁금할 것 같은데요. 조코이 대통령은 지금 어떤 평가를 받고 있고 정치적 안정성은 충분한지 이것도 궁금한데요. 조코이 대통령의 인기는 굉장합니다. 그리고 이게 두 번째 연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연임이 된 이후에 굉장한 자신감을 얻었어요. 아무래도 두 번째 선출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외교적으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셨죠. 그래서 작년에 이제 G20를 발리에서 열었고요. 그리고 뭐 우크라이나도 방문하고 러시아도 방문하고 미국도 가고, 그래서 굉장히 외교적인 활동의 폭을 넓히면서 인도네시아가 국제사회에서 작은 나라가 아니고 중간자적 외교에서 우리가 큰일을 할 수 있는 나라의 포지셔닝을 굉장히 잘하셨어요. 요즘에 뭐 이렇게 잘하는 나라들이 속속 생겨나네요. 이렇게 네, 국제적 맞습니다. 관계에서. 근데 내부적으로 하나 궁금한 거는 최근에 우리나라 세종시를 만들듯이 네. 인도네시아의 새로운 행정 수도를 만드나 봅니다. 그래서 이게 뭐 반대도 일어나는 것 같고 또 찬성도 하는 것 같고 좀 복잡한 것 같은데 요건 어떻게 내부적으로 큰 문제는 없나요? 사실 두 번 연임은 되는데 세 번은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1년 반 정도 더 있으면 임기가 끝난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미 선거 레이스는 올해부터는 시작될 거다라고 인도네시아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자카르타는 정말 밀집되어 있어요. 2억 8천만 명의 인구 중에 거의 한 1억 정도가 자바섬에 살아요. 그리고 네. 자카르타와 자카르타 일대, 그레이터 자카르타라고 하는데 우리로 말로 하면 서울과 경기도 수도권이죠. 네. 여기에 한 3천만 명 이상 살고 있습니다. 와, 거기도 정말 복잡하겠군요. 네. 저는 얼마나 사람이 밀집돼서 하면 차도 많이 막힐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저는 비행기를 한 2번 이상 놓쳐봤습니다. 공항에 가는 길이 너무 막혀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네. 그럴 정도로 밀집돼서 살고, 그리고 집안이 가라앉고 있어요. 그래서 수도 이전에 대한 이야기는 예전부터 나왔는데 이게 굉장히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결정이면서 한 나라의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결정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 결정이었는데 신수도를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뭐 보르네오 섬이라고 하죠. 네. 근데 이제 인도네시아에서는 깔리만탄이라고 하는데 북부에 있는 깔리만탄에 옮기는, 그래서 거기를 이제 누산따라라고 불러서 누산따라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아니 근데 이게 세종시하고는 정말 급이 다른 게 우리는 다르죠. 그래도 고속철로 금방 갈 수 있는데 이거는 이동하려면 이 보르네오 섬 여기까지 네. 가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리지 비행기를 않습니까? 타고 가거나 네. 이제 해저 터널을 놀라운 기술로 뚫어야 되는 거죠. 오, 해저 터널. 네. 쉽지 않네요. 예, 네.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근데 그만큼 이제 또 칼리만탄이라는 데가, 그 섬을 보시면 칼리만탄에는 인도네시아도 있고 일부는 말레이시아가 차지하고 있고 그 끝에 이제 보르네오 섬 끝에 브루나이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섬으로 이동한다라는 건 많은 자카르타의 경제적으로 이미 기득권 세력인 사람들이 같이 갈 거냐, 뭐 이런 문제점도 있고요. 그렇지만 신수도가 된다라면 이게 굉장한 개발 프로젝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를 아예 시작 단계부터 스마트 시티를 하겠다라고 했어요. 와, 그 스마트 시티 딱 하는 순간, 우리 기업들한테 이거 완전히 기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솔깃한데요. 예. 네. 사실 그러면 이 칼리만탄은 그렇게 많이 개발이 된 지역이 아니니까 당연히 도로, 항만, 수도 시설 뭐 모든 게 다 필요하고 모든 걸 요즘에 가장 최첨단 기술을 도입해서 하겠다. 그래서 신수도를 만들겠다. 당연히 한국 기업들이 여기에 이제 기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조코위가 여기서 더 이상 대통령을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향배가 좀 갈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으니까 하지 말아야 되냐?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준비는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뭐 기획재정부 1차관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인도네시아 신수도 원팀 코리아를 출범하겠다. 오. 그러니까 한국도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중동하면 네옴시티가 있듯이 네. 지금 아세안에서는 인도네시아 신수도 프로젝트가 이제 상당한 기회를 가져오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지만 이게 기획재정부에서 혼자 해서 될 일은 아니라는 거죠. 원팀 코리아라는 건 굉장히 많은 그 관련자와 뭐 이런 전문가들이 붙어서 좀 더 많이 준비해야 되는 일이기는 합니다. 이 기회를 꼭 잡아서 네. 우리가 또 한번 우리 경제에 큰 보탬이 되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처음에 진출했던 많은 기업들이 목표했던 거는 낮은 인건비 대비해서 생산성이 잘 나온다. 그런데 인건비가 자꾸 상승하고 있지 않냐. 그렇다면 베트남에서 어디로 이전할 거냐. 해외 시장에서 쉬운 시장은 없습니다. 인건비 상승은 예견됐던 일인 거예요. 단계별로 변화의 변곡점이 온다라고 이제 많이 보고 있거든요.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가 오는 단계, 첫 번째 단계에 왔다라고.